뒤에 자료 갖다 놔두셨어요. 서로. 그래서 혹시 자료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서 자료 주시고요. 안기사님이 저 포스코 경영연구원 포스리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기업 입장에 얘기를 약간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오셔서 발표한다 하실 때도 외부에 보도되는 건지 누가 온 건지 이게 있으는데 여기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논의만 하는 자리니까 모셨습니다. 우리 안인규 상무님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인규 상무님은 고려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하시고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전략적 지속가능 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상무님으로 계십니다. 자, 안인규 상무님,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소가 다른 데는 차 몰고 가려다 지금 1분이래요. 그래서 차를 오늘 다시 주차하고 왔습니다. 이게 이름이 길게 주니까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비스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비스 호텔하고 길게 오니까 다른 데로 인식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문과선생님 안 계셨다고 교수님 스토브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제도로 왔는데 왜 전부 다 로봇치가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 스토브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판단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해야지.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 나라에서 특히 환경부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환경부가 이렇게 배출공부를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건강적인 모습 적었지만은 은행 직업을 잡았지만 사실 저희 포스코 내용은 좀 제가 논의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지금 배추권 거래 제가 배추권 거래제인지 제가 의심이 가요. 아까 이상민 교수님이 디테일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전 디테일한 얘기 별로 없어요. 과연 이 배추권 거래제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환경부의 부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도가 움직이는 건지 지금 숲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이상민 교수님 얘기가 안 계시니까 약간 내용은 훌륭하셨지만 말씀드린 숲속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포스코나 업계들이 다 가서 4개월 땅이고 3개월 땅이고 얘기하면 우리 이만큼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산업부에서도 오래 계셨고 정부분들은 죄송스럽지만 그래 당신은 열심히 하는데 알겠어. 그럼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환경부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브 잘못된 거 전혀 없습니다. 스토브 많이 해가지고요. 싸게 배출권을 갖고 와서 그 판단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 판단은 국내에 들어와서 상세를 배출권 거래소로 팔았을 때 이익이 나느냐 해외에서 파는 것이 이익이 나느냐 해외 공장을 만들 때 그걸 사용해서 공장을 돌릴 때 원활하냐 그러면 그걸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이거는 저급한 기술이고 고급한 기술 미얀마 가면 스토브가 고급 기술이에요. 상대적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윤 교수님 들어오셨으면 그만 얘기했는데 스토브 얘기 좀 기다렸습니다. 제가 잠시
지금 배추공원의 이제 가장 큰 그 운영 방식이 가장 큰 상호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협상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11월 6월 며칠에 산업계가 용기를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요. 대한상회에서 도대체 논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뜨고 해가지고 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환경부 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니네들 왜 소통을 안 해?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이 그것도 재밌어요. 국회에서 오신 장관님이 주요 업종 대상의 각 기업에 와가지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관님은 사람들 모아놓고 소통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벌써 처음부터 이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통은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MB 정권 때 각 국책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각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희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NDC 정할 때 한 7, 8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인구 전망하고 두 번째 산업구조 전망하고 30년, 50년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술 전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하고 뭐 이런 거 쭉쭉해서 7단계 국민경제 분석해서 이제 내놔야 되잖아요. 혹시 이 정권 때 갖고 이전에도 그렇고 MB 정권, 문 정권 때 그거 조사한 거 보셨어요? 분석하실 때 40% 결정될 때요. 우리가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전혀 논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장 하시는 분, 지금 김성환 씨, 이소영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걸 윤 대통령 때 열심히 논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또 하는데 보니까 그런 논의가 없어요. 어디 모여서 이제 윤 박사님도 들어가시고 이제 교수님도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GIR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여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널로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 하면은 이번에는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단체가 막 시끄럽게 하라. 그럼 우리가 넘길게. 이런 구조를 했대요. 여기에 배치공론의 가장 기본인 상호성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가서 뭐 할당이 얼마가 되니 무슨 제도가 되니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공론에 대해서 자꾸 지금 이게 실물경제의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것입니다. 그걸 좀 구별하고 싶습니다. 배치공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본시장의 파생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온실가스라는 감축을 위해서 실물경제를 건드려서 그것이 기술 개발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외환노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파생상품인데 매출권을 안정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실물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인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푸드스토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온실가스 감축이 되면 공급을 하고 이것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지금 아까 말한 4기 제도고 3기 제도고 그런 것의 목적에 맞춰서 봤을 때 얼마나 그게 적절한지 특히 시장 예비분을 아까 같이 불확실성하게 놓잖아요. 1억 5천 돈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할당을 안 한대. 그 다음에 이상민 교수님 말씀을 명분을 인정하겠대요.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불확실성이에요. 원가를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은 이걸 시나리오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원가를 정확하게 모르면 투자 계획을 못 써요. 레인지로 들어오면 절대 못 써요. 투자 열심히 요거 숫자 하나 바뀌는 것 같아서 투자가 3천억, 4천억이 될 수가 있다면
말씀하시죠. 제가 좀. 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시장 예비군을 그렇게 둔 거는 아까 할당의 문제를 넘어가지고요. 이 공장을 돌리냐 마냐의 문제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정부분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환경부가 운영하는 그냥 국가 목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하고요. 시민단체분들은 돈을 안 벌어봤잖아요.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대충 시나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사기가지고 우리 적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할당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내년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아까 일자도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 회장님한테가 보고된 자료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숫자가 넘어가요. 현대제철이 왜 미국을 가게요? 아까 10원, 20원을 했죠, 그죠? 가정에. 현대제철에 60원을 그러면 4,800원 원가가 됩니다. 여기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NGO들이 미래세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세대 죽이는 거죠. 이 시스템을 경제학 관점에서 봐야지 왜 온실가스 관점에서 계속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저는 요즘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이분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안 줄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산업이 돌아가게끔 메커니즘을 짜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호성하고 아까 그런 매출권 거래되는 100%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에 있는데, 자본시장에서 이 신문시장을 규제를 줘서 신문시장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목표가 자본이 매출권이나 파생상품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공급되게끔 하는 제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파리협정 기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실물시장이 있냐고요. 자꾸 혼돈하는데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데 ETS 시장은 실물시장 아닙니다. 실물시장이 없는데 왜 자꾸 규제를 그렇게 세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산업부나 기재부가 해줘야 이걸 이해를 하는 거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유상할당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 결국 탄소세거든요. 유상할당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크루즈가 얘기했을 때 자원의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세로 세제를 했을 때 문제점을 거래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한 건데, 오히려 유상할당을 늘리는 거는 자기네가 자기 논리를 부정하는 꼴이잖아요. 유상할당의 룰은 시장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시장이라는 건 ETS 시장이 아니에요. 실물 시장이 돌아가게 하면서 하는 유상할당 룰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게 온실가스 줄여야 되니까 만약 강하게 하면 탄소 누출 업종이 생기니까 그 업종을 최소한 막으면서, 거꾸로 이거는 막는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없이 제도 속에 함몰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부처의 일을 계속 유지할까, 온실가스 감축량만 줄일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 교수님들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의 밥벌이는, 여기 계신 분들의 밥벌이는 일자리를 찾는 거지만 그분들의 밥벌이는 정부에서 과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370억 받았고요. 또 다른 분 170억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목적은 다 선적 결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엔 아이돈 필요해요. 그분들 5년 동안 작년에 370억, 그 전년도에 다른 대학, 두 대학교인데 170억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목적 함수가 완전히 틀린 분들이 논의를 하는데 그걸 제발 이게 해놓고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제도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얘기는 1, 2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22년도에 그 카페가 열리면서요. 정부가 국가 NDC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NDC 목표는 거의 이제 더 이상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무슨 이슈가 발생했냐면 지금 우리가 유럽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유럽이 90년대 초부터 환경 규제나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도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착착착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손들었습니다. 손들기 시작했어요. 옴니버스. 옴니버스를 그냥 단순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유럽이 3, 40년도 동안 규제해왔던 내용을 드디어 일단 후퇴를 했어요. 근데 왜 일단 후퇴를 하냐면은 이제 자기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데이터 보시면은 2020년대 프랑스가 미국 대비 2,000불 정도의 GDP 차이가 났더니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3배, 4배 차이입니다. 8만 불하고 3만 불. 우리보다 뒤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유럽 경제의 핵심입니다. 독일 돈줄기의 유럽 경제. 그래서 EU 집행이 지금 여자분이 이기 집행위 위원장 하신 분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드라기한테 맡았을 때 나왔던 보고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유럽이 너무 까불었다 얘기예요. 너무나 시장을 형성 안 하고 규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까불었다는 건방지표를 뭐냐면 자기네 기술들이 최고의 기술인 줄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2007년도 8년도에 있었던 뭐죠?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경유차 있죠, 중경유차.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훑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내에 있던 카리스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 있다. 온실가스도 못 줄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론 이하 0.1 마이크론 이하로 나서 우리 몸속에 그대로 침투된다. 근데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됐잖아요. 유럽은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려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경제가 뭉그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그걸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죄송스럽지만 다른 여기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했지만 산업계가 열심히 노력해서 3만 또는 1,000만 불대 이상을 만들어놨더니 제약식이 하거든요. 여기 첫 번째 앞장 두 장 보시면은 배추공원에지는 잘못된 놈, 나쁜 놈, 좋은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적정한 기준에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산업계가 전부 다 나쁜 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기후 중심의 경제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사람들이 자꾸 기후 중심의 경제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기후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없는데 아까 반복이지만 시장이 없는데 시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희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유럽 자동차 좋은 자동차에 다 수출을 해요. 그 친구들이 뭐냐면 저탄소 강제 지금 조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탄소 강제 제품에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해요. 추가 돈을. 아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은 이 돈 아니면서 원가 관리하는데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철거받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면 되길래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이냐. 탄소 중립 선언한 유럽 국가의 기업들이 자기네들은 탄소 중립한다면서 실제 돌아가는 시장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배치고 거래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망을 해보면 아까 예비 분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제도 배치고 거래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산업이 돌아가는 산업과 경제를 돌아가는 구조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완전히 좀 쳤습니다. ETS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저탄소 혁신 기술 배분을 촉진하고 있는가? 이때 맨날 나오는 얘기가 대충 가격이 낮아서 그렇대요. 그거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안 했으면 안 했고요.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했어요. 지금 저희 포스코 입장에서 수소하는 제품을 가지만 지금 정부가 수소하는 제품과 관련해서 공정기술은 사실은 저희도 파이넥스라는 기법에서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미들렉스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수소 근력, 전기 근력. 그 공급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뭘 해줬냐고. 돈을 지원해줬습니까? 뭐 인프라를 가져줬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하는 제품을 개발 못하고 적용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제도요. 한국 배치권 거래제도 인증제도 지금 운영했지만 ETS 인증받아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10년 동안 주구장창 환경부 중심의 제도를 해놔가지고요. 한국에서 인증받으고 다시 EU에 다시 가져가서 인증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인증받아서 수출하는 거가 유럽 가서 인증받을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고 가야 돼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도 몰라요. 퇴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는 소위 말해서 corporate responsibility를 social responsibility 했을 때 전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는 얘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거. 합리적인 산정 기준하고요. 산정 기준 우리 다 틀립니다. 유럽이나 우리 배치고 거래제. 아까 벤치마킹 기준 다 틀립니다. 적용할 수 없어요. 자, 기준도 틀리지요. 인정제도가 되려면 인증, 적격성 기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독립적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환경부가 다 해요. 지금 EU CBAM도 지금 진행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 될 겁니다. 왜? 작년에 나와야 될 인증제도가 못 나오고 있어요. 왜? 제품별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인베디드 에미션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인베디드 에미션이 그냥 경제에서 얘기할 때 내재화된 거지만 기업으로는 여러분 명확하게 돈으로 계산되는 회계 기준에서 파이낸셜 회계 기준에서 이런 일들도 회사법에서 CEO가 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는 그게 없지만 지금 EU법에서는 이게 그럴 정도로 와 있는 CEO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베디드를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인베디드는 배출량만 얘기하지 그 인베디드된 배출량이 얼마나 돈으로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된 게 없어요. 그래서 EU가 지금 그걸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내놓은 거 그걸 3, 4분기에 내놓는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내년에는 안 나올 겁니다. 왜? 이거 나오는 순간에 ETS 제도는 100% 법정자에게 소송권입니다. 이 제도.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ESG의 대표적인 게 ET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법정자에게 소송권이기 때문에 저는 인베디드란 말이 사라져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뒤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적은 거는 지금 인증제도의 그 구조를 얘기한 거고 지금 이 유엔 기후클럽도 그렇고 저희 IS도 그렇고 이게 저희 청와대하고 제일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산정 기준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산정 기준이 없어요. 공정만 있지. 그러니까 그걸 공정권을 제품에 인베디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파이낸스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외 감축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지금 해외 가입처분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섭섭한 게 뭐냐면 우리 5% 중에 3기 때 정부가 해야 될 게 얼마인 줄 아세요? 4,900만 톤 중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아까 1% 했잖아요. 500만 톤 해놓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산업계는 줄이지 못하는 거? 아까 이상민 교수 얘기대로 하면 많이 줄였고요. 근데 정부가 해야 될 목은 지금 안 했고요. 지금 아까 그 해외 감축분을 자꾸 줄이려는 목적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못한 얘기를 명분 쌓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감축분은 자꾸 들어오면 우리 국내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ETS 시장을 망가뜨리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네 잘못을 숨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하진 장관님이 한병반한테 너무 섭섭하네요. 당신이 재직 시절에 해외 감축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딱 퇴임하고 나니까 탄소리 가니까 아 우리 이거 못합니다. 탄노기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게 왜 국민들이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한 얘기를 지키지 않는 걸 왜 얘기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가 여권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부 정책을 볼 때 한국적성이라든지 이런 제가 말한 기준이 다 맞는 것 있고 효율성이라든지 협력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정당적 측면에서 봐줘야 된다고 여기 중에서 제도를 보게 된다면 제가 이 제도의 이제 한국적성을 보면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볼래 아니면 온실가스에 너무 채비국이 되는 온실가스 채비국이 되는 지금 투자를 정부가 보는 목표이고요. 산업계는 그게 아니다. 온실가스 줄이면서 돈 벌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례들 보게 되면 엉뚱한 얘기들이 많아서 개선 방향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막 적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일부러 적었는데요. 파워포인트 잘 못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 부분으로 가게 되면 효율성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적 효율성하고 운영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얘기 분야 이런 부분들에서 왜 경제적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그렇게 제도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본시장에서도 금융각에서도 처음에는 겁도 없이 2020년대 니네들 작년 전년 대비 이 감축국가 안 지키면 우리 투자 안 할래 그랬더니 투자 지키는 기업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살 바꿉니다. 금융각이 노력으로 바꿉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운영효율성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단계별로 정부기관 다 있어요. 인구정책보건연구원이 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고요. 산업부도 산업연구원이 있고요. 뭐 환경문제 다루면 환경연구원이 있고 뒷단에 KDI 있고요. 경제전망하고 다 있는데 하나도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예산 단가 아닙니까? 근데 지하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모집해서 기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계획을 만드는데 각 개인별로 불러놓고 정부가 또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누구를 불렀어요? A라는 사람이? 그 사람 산업연구원이면 산업연구원에서 참여했다고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문제 하는데 왜 산업계랑 얘기 안 하고 뭐 컨설팅 업체에 계속 같이 얘기하죠. 거기는 환경부한테 지난 20년간 8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가 조사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각 정부기관은, 국제기관한테 하고, 그리고 학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지금 일부 교수님들이 좀 부안내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성 문제는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지금 기술 부분요. 각 연도별로 한번 보십시오. 산업부랑 얘기했으면 그렇게 기술이 좋지 않습니다. 수조하는 데서 2040년대 상용화 어렵습니다. 근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실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뭐 사회적 정당성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같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그림은 우리 됐습니다. 질의응답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안희미 선생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생분들은요, PPT 자료 같은 게 보기는 좋지만 이게 생략된 게 많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오히려 안상무님 자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안상무님 포인트를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대출권 시장이 실물 시장이 아니라 가상적이고 인위적인 시장이 됩니다. 실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어차피 소통이 돼요. 상호작용이 되는데 가상 시장은 굉장히 잘 소통이 되어야 그야말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통 안 하고 왜 할 수 있냐 이 포인트 같고요.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너무 룰 같은 게 아까 이상준 교수 말대로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가 돈이 뭐가 뭔지 모른다. 얼마나 기업이 절실하게 돈 번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NDC에 대해서 관심 없어지고 자기네 실익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뒤늦게 너무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런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포인트가 우리나라 대출권 거래가 해외에서 인증받는 못 받는다. 정부가 한 게 뭐 있냐. 정부 책임이 없다. 책임 안 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느끼시는 그 당혹감이라든지 어려움을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한 10분 정도 Q&A 받고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네, 왕 대표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출권 거래제가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한 거로 코어즈 정리 뭐 이런 이론에 따라서 설정된 건데 거기에다가 유상 할당을 하는 것은 탄소세의 관념이지 이 코어즈 정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한국 사회 대출 거래제만 봐서 그런지 이게 실제로 이 외국에서는 유상할당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물량으로만 설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원래의 대출권 거래제의 원래의 원형이 어때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제도는 어떤 점에서 그게 정말로 잘못된 건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대출권 거래가 있는 이유에서도 탄소세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건지 탄소세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탄소세 있습니다. 탄소세 있고요. 마이크. 공공경제계에서요. 시장의 외부성을 해결하는데 피부세가 있고 세금이 있고요. 코어조에서 물량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피부세가 세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주체 구별 없이 때리다 보니까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거래로서 물량 거래로서 시장 거래로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를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유상할당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이제 유상할당이 100%로 탄소세는 똑같거든요. 유상할당 100%까지는 아니면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조절의 목적은 5% 유상할당, 10% 유상할당 목적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면서 실물 시장을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철저하게 온실가스 감축에만 있기 때문에 실물 시장이 돌아가지 않게끔 만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스케이커스의 박사님. 포스코가 산업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는데 아까 문지식 말씀하셨지만 소송하는 조차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출권 거래제가 NDC에 가서 설정이 되고 계속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포스코에서 소송하는 조차 말고 우리의 자가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접산처를 플랜 B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수소환원 제철법은 최후단에 있고요. 수소환원 제철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전기료 도입을 지금의 EAF가 아니라 EASF라고 해가지고 스멜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전기료의 지금 EAF가 문제가 뭐냐면 양이 적어요. 장치 산업은 규모 경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양을 크게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되냐면 전기료가 자동차 강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료는. 그걸까지 만들 수 있는 전기료를 차근차근 도입해야 되고요. 그 전에 고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지금 밑에서 산소를 집어넣고 상조 치입을 하는 거, 아래로 치입해가지고 한원의 어떤 효율을 더 높여서 단계별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얼마 전에는 전에서 2030년에 수소를 할 수 없냐고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생긴 문제냐면 지금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스웨덴에 있는 하이브리드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1톤을 만드는데 8시간 걸려요. 그게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떠들고 다녀서 코드를 해버린 거예요. 수소하는 제철을 금방 되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 저희가 10기의 수소 고로가 있는데 이걸 차근차근 바꾸려면 하나를 바꾸는데 5조가 든답니다. 지금 추측이. 그러면 이제 10기를 바꾸려면 45조, 50조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수소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싸게 들어오지 않으면 수소하는 제철법을 하더라도 생산을 못해요. 중국한테 밀려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과연 수소하는 제철법이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하는 거가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일단 다른 분 또 질문하실까요? 네, 알렉스. 수소는 제철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막 대안으로만 생각하는 게 사실 고철을 다시 쓰겠다 이런 게 사실 많이 나오는데 사실 포스코는 혹시 그런 쪽의 사업을 좀 포스코 인터라든 좀 추진을 하나요? 다 대안이 아니라요. 온실가스 감축의 첫 번째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게 고철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맥락에 맞는 게 EU의 그린딜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린딜 수단이 탄소 중립이고 두 번째가 순환경제잖아요. 순환경제 핵심이 첨가업계는 고철이에요. 그래서 지금 UN 기후클럽에서 하는 방식은 IEA 방식이 스크랩 투입량에 따라서 줄어드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고철을 쓰면은 고로에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못 쓰고요. 지금 현재 평균 고로에 들어가는 고로가 보다는 전로적이 85%가 생물이고 15%가 스크랩인데 그걸 70까지 낮추는 기술. 매스 밸런스, 에너지 매스 밸런스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전기료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 고철입니다. 근데 문제는 2050년대 지금 현재 숫자 일본에서 계산한 숫자로 탄소 중립에 가까운 90% 줄이는 스크랩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55% 그러니까 고철로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수소하는 제철이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수소의 단가에 따라 말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고 해외의 경우이긴 하지만은 지금 수소가 이제는 킬로그램당 2불 언더로 좀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런 이야기가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의 탄소 포커스로 하는 수준의 단가를 맞추려면은 수소 단가가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면 가능한지요? 지금 시장도 없잖아요. 시장 형성가를 해서 2,000원 이하. 2,000원 이하? 예. 2,000원 이하면 되는데. 예, 지금 8,000원 넘습니다. 지금 2,000원 얘기하신 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희가 없으면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철강업계가 그거 조사 안 했겠습니까? 환경보호하고 시민단체가 떠드는 얘기이고요.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살기 위해서 다 조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업계의 말씀은 피가 끓는 얘기입니다. 오 교수님.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업에 계시니까 기업이 탄소 배출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고, 다음에 이제 ETS 요거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 부담. 다음에 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과거에 후보 시절에 탄소세 얘기를 했어요. 탄소세 도입해가지고 이걸 복지에 쓰겠다. 그래서 혹시 지금 환경부 권한이 세져가지고 탄소세까지 여기 도입을 혹시 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중 3중에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질 텐데, 과연 한국이 한국 기업들이 이 세 가지를 개념을 통틀었을 때 어떤 실효 탄소세율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본다면 국제적으로 과연 기업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기 이재명 씨가 예전에 후보 시절에 스위스 모델인데 기본소득 탄소세인데요. 그 모델을 저희가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저희 한참 긴장했습니다. 그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라는 건 생각을 안 했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일까봐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 다 했습니다. 최저의 시나리오는 저희가 매년 4조 6천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이 지금 열심히 해서 2조 5천억인데 4조 6천억씩 매년이에요. 최저 스위스 모델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이슈 때문에 절대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트럼프 이슈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헤매는데 지금 이 기본소득 탄소세는 지금 안 그래도 후보 시절에 그 지시를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모델을 다시 해보려고. 근데 저희가 벌써 그거는 3년 전에 재무팀을 중심으로 저희 회가 분석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제가 가장 최저가 4조 6천억. 예, 시간이 지금 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생 분들은요, 배출권 거래 그 이전에 NDC라든지 파리 협정이라든지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장희선 교수하고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안기상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SO에서 아까 말한 김영철 부분 감사기록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이상해.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책임하다는 얘기를 다 돌아가고 있는 제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EU ETS가요. 참고로 EU 규격은 레귤레이션 다이렉티브인데 레귤레이션은 뭐냐면은 EU에서 집행해서 결정되면 다 적용되고요. 다이렉티브는 각국의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EU ETS가 다이렉티브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어디에 가입했냐면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그걸 각국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EU는 이렇게 똑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